상천소유파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는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집단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발전하다 보면 민주정치 제도가 도입이 되죠. 민주정치 제도의 도입은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발전시켜서 공동체를 번영시키고 사회 구성원들을 풍요롭게 함에 있죠. 근데 민주정치 제도가 그것을 보장하지 않더라. 포퓰리즘 세력이 등장해서 오히려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파괴하려 하죠. 그래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데 그러한 존재는 집단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개인의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역할을 해낼 사회적인 힘을 한 개인이 얻기는 어려우며, 그렇죠. 그러한 힘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한 개인은 수명이 있기에 그러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사 그러한 힘을 얻더라도 어떤 개인이 죽죠. 그러니 지속성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현실적 힘을 얻기 위해서 중심 역할을 하는 집단을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오히려 그러한 집단은 새로운 분란의 씨앗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 역시 생길 수 있다. 아무리 섭리에 의해 다스려지는 뜻을 품은 다수가 모여 집단을 이루더라도 결국에는 섭리를 거스르고 집단과 집단 구성원들이 이익을 위한 정치적 집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현실은 역사적으로 쉽게 포착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세워진 단체라 하더라도 단체는 단체 구성원이 좋은 뜻의 실천에 애쓰지 않고 뜻을 이용해서 부와 권력을 취하려는 행위는 쉽게 발견되죠. 하지만 집단을 이루지 않는다면 현실적 힘을 지닐 수 없으며 결국 세상이 무지와 탐욕에 의해 다스려지게 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결국 공동체는 20세기에 세워진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겪었던 것처럼 수시로 파멸적 상황을 맞이하여 많은 사회 구성원들은 심적 고통을 겪고 재산을 상실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까지 잃게 될 수 있다. 그렇죠. 공산주의는 뭔가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반발하여 나타난 견해이죠. 시장 지배 시대 제도는 기본적으로 시장, 민간기업, 또 시장과 민간기업을 있게 하는 사유재산을 중시하죠. 공산주의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부정하죠. 사회주의 역시 공산주의와 기본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는 거죠. 따라서 중심 역할을 하는 집단을 생성시켜 섭리에 의한 다스림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집단을 이루어 현실적 힘을 얻되 중심 역할을 하는 집단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그래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 유지 발전을 위해 있는데 그 뜻에 충실하게 운영되어야지 그러한 집단의 목적이 부와 권력을 얻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현실에 적극 참여하는 창천소유파, 즉 외창천소유파의 목적은 섭리를 통한 다스림의 실현이지 집단적으로 부, 권력, 명예를 누리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하지만 집단을 이루었을 때 집단의 구성원들이 부, 권력,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 그래, 부나 권력, 명예를 얻고자 하는 이들이 참여하겠죠. 그래요. 아마도 현실적인 힘을 지니게 되면 섭리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고귀하고 위대한 뜻은 사라지고 부, 권력, 명예를 획득하고 지키기 위해 매진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면 우선 부와 권력을 집단적으로 추구하지 못하는 규칙이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명예야 살다 보면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얻고자 한다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굳이 규칙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부와 권력을 1차적 목표로 삼게서는 안 된다.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
우선 뭐 저비용으로 운영되어야 되겠죠. 고비용이면 어떻게 되나요? 조직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보겠습니다. 몇 가지 장치가 있을 수 있어요. 현실적인. 그러면 혹자는 이러한 질문을 할 것이다. 부와 권력에 의지하지 않고서 어떻게 힘이 생길 수 있는가? 부와 권력에 집착하여 부와 권력을 최대한 키우지 않고서도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답은 다음과 같아. 섭리는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며 인간의 진리에 대한 욕구와 진리에 의한 다스림은 인류의 운명이 닿을 때까지 지속되지만 권력과 부는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며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기에 권력과 부에 의지한 힘은 영원하지 않다. 그래요. 섭리와 절대자에 의지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섭리와 섭리에 의지한다는 것은 섭리를 있게 하는 존재에도 의지한다 이 말이죠. 그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할 수 있다. 하지만 부와 권력에 의지하면 어떻게 되나? 부와 권력이라는 것은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생겼을 때는 조직이 유지될 수 있겠지만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사라지겠죠.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잖아요. 증가할 때는 커지고 감소할 때는 작아지고 그런 식으로 조직체가 운영되어서는 안 되겠다. 오로지 섭리와 섭리를 잃게 하는 존재에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한 문장이 나오죠. 인용이 돼 있죠. 천장지구. 그래요. 하늘은 장구하고 땅은 오래되었다. 뭐 영원하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뭐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있겠죠. 천지소위 하늘과 땅은 이른바 아주 길게 가고 뭐 영원하고 또한 오래될 수 있는데 이는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늘은 영원하고 땅은 오래다. 천지가 영원하고 오랜 것은 스스로 자신이 살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이다. 어디 나오는 말인가요?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죠. 도덕경은 어떤 책이냐? 도통하고자 하는 책이죠. 어떤가는 신과 통하고자 하는 책이에요. 어떤가는 신과 통하려고 하면 뭐 통하지 못한다. 그럼 그런 의지가 없어야 되느냐? 통하려는 의지는 있어야 되겠죠. 발버둥 치지 마라. 통하고자 하는 길을 통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충실히 해라. 뭐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통하려면 통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거는 뭐 도통을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것도 하겠지만 분화 권력도 마찬가지죠. 권력에 대한 의지, 뭐 부에 대한 의지가 있을 수 있어요. 권력과 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를 얻기 위한 일을 충실히 하는 거죠. 부에 집착하는 것보다도 권력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권력이든 부든 진리를 얻는 것, 도통이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역할에 맞게 일을 충실히 하다 보면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겠죠. 충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 자기가 맡은 역할에서. 그래요.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어요. 물론 이는 장천 소요파라는 집단의 이름으로 부와 권력을 추구하지 말라는 뜻이다. 목적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인간의 본성상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인데
부와 권력을 추구하지 말란다고 하여 추구하지 않을 리는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규칙은 유선적인 행위만 야기할 뿐이며 부와 권력을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악도 아니다. 또한 어떠한 조직체계가 일정한 부 없이 유지 발전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일정한 부는 있어야 되겠죠. 조직체를 구성하는 물적 토대와 인적 토대는 부에 의해 지탱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부 없이 조직체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부와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경제 영역과 정치 영역에서 어찌 섭리에 의한 다스림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 일정 정도 부와 권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부와 권력을 얻느냐, 또 그러한 문제가 대두하는 거죠. 오히려 구성원들 개인적으로 부와 권력 역시 커져 전체 구성원들의 부와 권력이 커지고 나아가 장천 소유파의 부와 권력 역시 커져야 섭리에 의한 다스림의 실현 역시 쉬워진다. 그렇겠죠. 따라서 장천 소유파는 개인적으로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을 막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며 장천 소유파의 부와 권력이 커지는 일을 막지 않는다. 장천 소유파를 장천 소유파에 참여하는 이들이 부와 권력을 지니고 있다면 장천 소유파 역시 자연히 경제 영역과 정치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죠. 뜻을 같이 하니까. 부와 권력이라는 것도 결국 인간을 위한 도구일 뿐이며 개인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이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 결국 부와 권력을 바르게 얻어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 따름인데 현실에서 부와 권력이 문제가 된다면 이는 부와 권력이 그릇되게 사용되기 때문이지 한낱 인간을 위한 도구인 부와 권력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부와 권력이란 것도 잘 사용하면 공동체와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이고 잘못 사용하면 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부와 권력을 얻어 키우고자 하는 개별 구성원들이 의지를 막을 이유는 없고 단지 부와 권력을 얻더라도 섭리에 의해 부를 얻고 부와 권력을 얻고 바르게 사용하기를 요구할 뿐이다. 추가적으로 섭리에 의한 부와 권력의 획득 그리고 부와 권력의 바른 사용을 전파할 의무를 부과할 따름이다. 그래요. 하지만 명심해야 할 사항은 장천 소유파는 부와 권력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섭리에 의한 다스림을 통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래요. 부와 권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목적은 섭리와 섭리를 잃게 하는 존재에 의지하면서 뜻을 실천하는 게 목적이지 1차적 목적이지 부와 권력을 얻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중심 역할을 하는 집단의 생성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죠. 현실성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20세기 포퓰리즘의 극단적인 형태인 공산주의로 인해 수많은 인간들의 재산이 파괴되고 가난으로 목숨을 잃었다. 실제 그런가? 확인해보면 다 알죠. 빈곤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인도 출신 아마르티아 센은 민주주의 국가에선 대기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기근은 식량 생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배분이 잘못될 때 빚어진다고 했다. 역설적으로 현대사에 대기근의 분배 천국인 사회주의 나라에서 주로 일어났다. 600만 명이 굶어 죽은 1940년대 우크라이나 대기근, 3천만 명이 아사한 1950년대 중국 대학진 운동은 그의 일이다. 그래요. 공산주의 국가를 실현하려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굶어 죽었죠. 우크라이나에서는 600만 명,
중국에서는 3천만 명이 아사했죠. 굶어 죽었다는 얘기죠. 아,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면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 약간 이 말만 벗어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현상은 정치 제도에 있는 건 정치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삶의 양식과 관련된 경제 제도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제도에는 삶의 양식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요. 공산주의라는 것은 어떤 삶의 양식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시장 지배 시대 제도도 삶의 양식과 연관되어 있고, 그래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반발하여 나타난 게 공산주의 제도인데, 정확하게 적자면 시장 지배 시대 제도 국가에선 대기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요. 공산주의 국가들의 파멸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공산주의와 유사한 포퓰리즘에 극한 경제정책이 복지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인간들의 자산과 생명을 파괴하는 현상을 세계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현상은 대부분 다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파멸적 상황을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타나더라 그 말이죠. 유엔은 살인적인 물가와 생필품 부족으로 2015년 이래 약 300만 명에 달하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조국을 떠났다고 발표했다.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부유한 나라였죠. 베네수엘라가 유명한 게 몇 가지 있었잖아요. 산유국으로서 부유한 국가, 그리고 뭐 미인들이 많은 국가, 이렇게 알려져 있었죠. 이걸 쓰니까 젊을 때만 해도 그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사회주의를 선택하면서 가난한 국가, 가난뱅이들로 넘치는 나라, 그렇게 인식되죠. 베네수엘라를 떠난 이들은 주로 콜롬비아와 페루로 향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약 100만 명이 100만 명에 이르는 베네수엘라인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숫자는 약 4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페루가 50만 명, 에콰도르는 22만 명, 아르헨티나는 13만 명, 칠레는 10만 명, 파나마는 9만 4천 명, 브라질은 8만 5천 명을 수용하고 있다. 그래요. 나라가 가난해지면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베네수엘라를 떠났죠. 그래요. 베네수엘라 2019년 1월 달에 나온 기사죠. 2018년 11월 달에 나온 기사죠.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회주의에 기반한 포퓰리즘은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명칭으로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며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현혹하여 타락시켜 공동체를 파괴한다. 역사적으로 그 폐해를 사회 구성원들이 인식하더라도 어느 순간 포퓰리즘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어 공동체가 파괴되는 현실을 사회 구성원들은 넋읽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쉽게 목격할 수 있고 되돌리려 해도 힘들다. 그래요. 2019년 1월 23일 베네수엘라에서 사회주의 정부에 대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다. 국회의장인 과이도 임시 대통령 선언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등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반정부 시위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 그래, 북국인 베네수엘라가 가난한 나라가 되고 사회 구성원들은 가난으로 찌들리니 폭동이 일어나겠죠. 사회주의 정부에 반발하는. 근데 실패로 끝났죠.
다른 여러 나라들이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가요? 창천 소요파와 같이 그래요. 창천 소요파 같은 문파가 현실적으로 실현이 안 돼서 그렇겠죠. 창천 소요파가 세계에 널리 유포되고 힘도 있었다면 그래요. 사회주의 정부에 반발하는 베네수엘라인들을 위해서 힘을 발휘했겠죠. 뭐 간단한 예로 군대를 파견할 수도 있잖아요. 군대를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임시 대통령한테. 그러면 뒤집어졌겠죠. 되돌릴 수가 있는데 되돌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조직이 있었다면, 창천수협파와 같은 조직체가 있었다면 애초에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지도 않았을 것이며, 여전히 베네수엘라는 부국의 지위를 누렸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회주의에 기반한 포퓰리즘은 다양한 형태와 그렇죠. 역사적으로 그 피해를 사회 구성원들이 인식하더라도 그 어느 순간 그래 했던 거죠. 대로 해도 힘들다. 따라서 이제 각 국가의 국민들이나 세계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이러한 포퓰리즘을 방지할 중심 역할을 하는 존재의 필요성을 느낄 때가 되었다. 그렇죠. 중심 역할을 하는 단체가 없다면 언제든지 사회주의 국가로 돌변할 수 있다. 국민들이 타락하면서 합법적으로 정치 영역에 참여하게 되고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중심 역할하는 존재가 늦게 생성되면 생성될수록 작게 하는 국가 단위에서 넓게는 세계 단위에서 그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확실하죠. 현실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역사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 나아가 세계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절박하게 인식하냐, 인식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창천 소유파가 구성될 수도 있고 구성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 구성되겠죠. 왜? 그러지 않으면 피해가 너무나 크니까.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중심 역할을 하는 존재가 생성되지 않을 경우 운 좋으면 국가나 세계는 흥하겠지만 운 나쁘면 국가나 세계는 쇠퇴하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멸망하는 국가 역시 발생하면 멸망하는 국가의 구성원들의 자산과 생명은 철저히 파괴될 수도 있다. 결국 중심 역할을 하는 집단은 어느 시기에 현실화되느냐의 문제일 뿐이며 빠르면 빠를수록 피해가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중심 역할을 하는 집단을 빨리 생성시키는 국가일수록 번영과 평화를 빨리 달성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도래한 후 현상이 뭔가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발전시키면 공동체는 번영하고 사회 구성원들은 풍요로워지죠. 반대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체는 쇠퇴하고 사회 구성원들은 가난에 빠지죠. 굶어 죽기까지 하죠. 다 확인이 되죠. 물론 그러한 중심 역할을 하는 집단이 반드시 창천 소유파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을 분별할 수 있는 바른 경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갖춘 경제 철학을 지니고 있어야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한 경제 철학을 갖추지 못하면 다양한 형태를 지닌 포퓰리즘을 분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바른 경제 정책을 수립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경제 철학이 있어야 한다. 경제 철학은 2018년이죠. 그리고 2018년 11월 달에 기사가 실린 걸 보면 이거는 대충 2019년 정도 초에 쓰여진 그림을 알 수 있어요. 좀 착각을 했죠. 2018년에 쓰여졌다고. 태극신검을 장악하고 당천 소유파 설립은 2018년에 있었지만 이글이 쓰여진 건 2018년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요. 경제 철학을 쓰고 이제 이글을 쓴 것이죠. 경제 철학을 2018년에 썼죠.
이건 2019년 초에 쓰여졌고,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철학 이처음 쓰여진 게 2018년 3월달 정도가 되죠. 그래요. 경제철학이 다 쓰여진 게 대략 보면 대략 보면 2019년도 4월달에도 쓰여졌고 상당히 오랜 기간 쓰여졌죠. 2019년 4월 29일 한 2019년 5월달 정도에 완성됐음을 알 수 있어요. 2018년 3월달부터 쓰여졌어. 다 쓰고 썼으니까 2019년 중반 정도에 쓰였음을 알 수 있어요. 섭리에 의한다는 것은 마음가짐에 있다. 자세보다 마음가짐이 더 구체적인 말이죠. 그 마음가짐이랑 육체로부터 비롯된 감정에 입각해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과 객관성에 입각하여 논리학, 수학, 기하학을 동원하여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리킨다. 보편성과 객관성에 입각해야 된다. 보편성과 객관성을 갖춘 죄를 진리로 규정한다. 진리에 이르는 길에 나오는 말이죠. 논리학, 수학, 기하학은 섭리를 인식하기 위해 오랜 기간 그래요.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정신이 만들어내어 발전시킨 소산이다. 정신은 인간의 마음에 나타나는 그래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를 가리키죠. 따라서 이러한 지혜와 방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은 육체에서 비롯된 감정에 바탕한 악의 근거를 두었거나 모르기 때문이다.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여 행동을 취하는 것 역시 악이다. 섭리의 바탕을 둔 지는 반드시 논리에 입각한 언어, 수학, 기하, 학에 의해 증명된다. 또한 그러한 자세를 취하며 나타난 지는 진리, 즉 절대자의 뜻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인류의 문명이 보다 발전하면 다른 방식이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으나 현 시대에서 섭리를 인식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는 논리에 입각한 언어, 수학, 기하학 외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뉴턴이 노고가 담긴 프린키피아의 원제목은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이다. 그래요. 수학에 입각해서 엄밀하게 이해하면 프린키피아는 주로 수학과 기하학에 의지하고 있죠.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연구 대상은 자연이 되고 연구 수단은 수학이 된다. 어떤 이들은 뉴턴이 기술한 자연에 대한 내용을 주목하겠지만 뉴턴이 수학을 활용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실은 더 중요하다. 그래요. 뉴턴이 언급하고 있는 수학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기하학과 수학을 합친 것을 가리킨다. 프린키피아는 즉 논리적 언어, 수학, 기하학을 동원하여 자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 인간들은 과학적이다라는 말을 사용한다. 과학적이다라는 용어는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방식을 가리킨다. 하지만 인간은 동일한 인간이 단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식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지닐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동일하게 사유하는 방식이 있으면 이러한 의문은 풀린다. 인간의 마음에 나타나는 어떤 간의 신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동원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지만 서로 동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인간들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방식이 물론 모든 인간들에게는 동일하게 사용하는 방식이 존재한다. 제대로 배우지 못해 발전된 형식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누구나 언어 수 형태를 보고 대상을 인식하고 판단한다. 즉 인간은 선천적으로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며 대상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동일한 방식은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동일함을 지닌 존재가 각각의 인간들이 마음에 존재한다. 얘기했죠. 동일함을 지닌 존재는 동일한 곳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다른 곳에서 비롯되었다면 다른 방식으로 인식하여 판단하는 존재가 인간에게 발견되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언어, 수, 형태를 통해 인식하여 판단할 수 있다.
바로 이 동일한 인식 방식이 과학적이라는 용어를 성립하게 하는 바탕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에 입각하지 않은 방식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다. 모든 인간들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천적, 선천적 방식은 정신의 소산이다. 진리에 이르는 길에 언급한 핵심 개념, 우리 정신 철학이라 했죠. 우리 진리에 이르는 길의 제목은 정신 철학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 제목을 바꾸었음을 알 수 있어요. 진리에 이르는 길에 언급한 핵심 개념이는 절대자의 사유의 손안을 세상이라고 규정한다이다. 진리에 이르는 길에 나와있죠. 페이지 242에 사유하는 절대자는 마음에서 정신으로 나타난다. 정신으로 부르기도 하고 뭘로 부르기도 하고 혼으로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단어를 쓰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논리학, 언어, 수학, 기하학은 개별 인간들의 매개로 오랜 역사 과정에서 정신이 발전시킨 선천적인 탐구 방식이다. 그 어떠한 방식도 이 방식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올바른 명상의 핵심 중에 하나는 논리적 언어, 수, 형태가 대상과 올바르게 결합하도록 매개하는 것이다. 그래요. 현실의 상천 소유파 구성원들은 내창천 소유파 이론이면서 동시에 외창천 소유파일 수밖에 없다. 진실에 바탕한 진리를 중시하면서도 또 그래요. 현실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 자체를 탐구하지 않으면 창천 소유파 구성원이 될 수 없으며 누구나 사회의 일원이니 사회를 이롭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의지와 사회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의지의 비중이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같을 수는 없다. 또한 사회적 위치, 나이 등의 요소가 진리 탐구 실현이나 사회를 이롭게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활동을 왕성하게 하지 않을 때에는 내창천 소유파의 비중이 마음에서나 현실에서나 높을 수밖에 없으며 사회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동안에는 외창천 소유파의 비중이 마음에서나 현실에서나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실의 창천 소유파에 있어서 사회 활동을 왕성히 하기 이전이나 사회 활동에서 은퇴하고 진리 탐구에 몰두하는 인간들은 내창천 소유파에 참여하고 사회 활동을 왕성히 하는 인간들은 외창천 소유파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르다. 바람직하다 바꾸는 게 낫겠죠. 이런 건 절대적인 건 아니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도 현실 참여에 적극적일 수 있잖아요. 젊어서도 진실에 바탕한 진리를 중시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창천 소유파와 외창천 소유파를 좀 더 자세히 고찰하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